오늘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모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30분 동안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 신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발표의 골자입니다. 이 산업 정책이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을 불균형 성장적인 그런 형태로 정책금융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통해서 육성을 했다면 이제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정책을, 에너지 전환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이면서 또한 에너지 집약적인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이 급변하는 2020년, 이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 금융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 급감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인류에게 지금 주어진 가장 큰 위협 요인이 기후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것이 환경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일 수 있는 우리의 일자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에서의 공동화 문제, 이런 문제가로 비화될 수 있다. 이것은 막아야겠고 이미 전 세계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문제의 이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 또 우리 기업, 우리 정부, 정치권부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춰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탑은 아마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보시는 거겠지만 대한민국의 이른바 근대화, 이 모더나이제이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시의 중심에 있는 공업탑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모뉴먼트라고 합니다. 이 탑의 모양을 보시면 아마 여기에 참석한 우리 젊은 세대, 청년 세대는 야 엄청 어색하다. 저게 무슨 산업의 를 상징하는 탑이냐. 제가 어디 가서 이 그림을 사진을 보여줬더니 북한에 있는 무슨 탑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망치를 들고 지금 경제 활동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아주 오래전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이 아닙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 이게 1962년도에 이제 막 중화공업을 시작하려고 하고자 했던 울산시에 만들어진 탑인 거죠. 제가 이걸 영어로 썼습니다만 아마 우리말 원래 원본을 보시면 굉장히 실감이 날 텐데요. 이게 1962년도에 건립된 탑이고 그 중간에 비문을 보면 저는 직접 가서 눈으로도 확인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자면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100년, 150년 전의 글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60년 전 저의 부모님 세대가 한참 활동하던 그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문장인 것이죠.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발전,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단기간에 최빈국에서 이제 전 세계 10위에 드는 그러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말 그대로 선진국이 된 인류사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국가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따라서 그로 인해서 생겨난 엄청난 성취도 당연히 있었죠.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은 사실은 자라면서 절대 빈곤 이런 것은 거의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굉장히 빈곤했지만 사실 20대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성장 가도를 달리던 때에 청년 시절을 보냈죠. 그런 것을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른바 산업화 세대로서 이룩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이 30년의 기간, 1962년부터 1991년 이 30년의 기간을 검은 연기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시기는 환경, 기후, 자연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발전, 성장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6번에 걸쳐서 했고요. 이 30년의 기간 동안 1991년도에 6차 경제 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데요. 이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연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나라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10%면은요, 7년 만에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14년 만에 4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경제 성장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걸어갈 길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페놀 낙동강 유출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마 별로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 옛날 일이라 30년 전의 일인데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회가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이제 한 500만 명의 식수원을 오염시킨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 딱 겪으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고지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경제 성장이 다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제 딱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 20년의 시대를 92년부터 2011년 20년의 시대를 흰연계 시대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에서 보전, 환경 이런 어떤 가치들이 개발이 아닌 생태 이런 가치들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대입니다. 물론 아직 그 갈등이 대한민국 사회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시대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점차 무조건적인 성장이 꼭 능사가 아니라는 이런 어떤 큰 깨달음을 학습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영어로 긴 Volume-Based Fee System for Domestic Waste라는 게 우리 잘 아는 배출권 거래제가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우리 집에서 다 하시죠? 쓰레기 종량제. 이게 이제 1995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정착이 잘 된 제도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이 쓰레기 종량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 흰연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성취한 그러한 큰 정책적인 어떤 성공이죠. 문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연기 없는 시대, 2010년대 이후에 전 세계가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는, 즉 기후에 대한 피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글로벌 오염물질이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라고 하는 이 연기 없는 시대로 급속하게 전 세계가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절대 예외가 아니고, 문제는 대한민국의 심각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경제 성장을 해서 이제 세계 10위 내에 드는 그런 선진국, 경제 대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개독으로서 또 국제사회에서 책임성을 유예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나라는 한 번도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겠다든지 탄소 배출을 줄여야겠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하나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은 적이 없었다. 여전히 경제 성장에 목마르고 여전히 에너지를 많이 써서 산출량을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의 어떤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 그런 국민, 그런 정부,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연기 없는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검은 연기 시대, 흰 연기 시대를 비교적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에 헤쳐왔는데 이제 이 연기 없는 시대에 과연 대한민국이 이것을 선도하는 것은 뭐커녕 사실 따라가기도 이제 상당히 급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무엇보다 더 문제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이 문제의 심각성, 즉 기후 위기가 바로 우리의 경제 문제 그 자체라는 것에 대한 동의, 여기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제가 진단하는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빨리 모아지고 그래서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새로운 과거와 같은 이 자유무역과 어떤 WTO 체제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기후 문제를 매개로 각국이 각자 도생하고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만연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제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저는 2020년대가 지금 뭐 눈앞에 당장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있죠. 금리는 올라가고 또 환율도 불안정하고 내년도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2020년대, 10년 또 그 이후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말 그대로 기후 위기를 매개로 한 새로운 산업 구조의 정착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가 못 살면 산은 이렇게 황폐해지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젊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대한민국의 산은 늘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 산이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이렇게 황폐했습니다. 최악이었죠.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그 없는 살림에 정말 조림에 국가적인 역량을 다 집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산으로 변모했죠. 사실은 지금도 개도국의 열대우림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고 뭐 멀리 갈 필요 없죠. 북한을 보면 나라가 못 살고 제대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에너지 위기의 시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저력, 과거에 우리가 조림에 성공하고 종량제와 같이 결코 쉽지 않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정책을 정착시키고 이런 어떤 잠재력 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할 때 연기 없는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행동의 방향은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순천만입니다.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1호죠. 정말 이곳에 가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경제학자로서 돈도 벌고 생명도 살리고 말 그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이것을 가장 아주 명확하게 정착시킨 그러한 사업 모델입니다. 이 순천만에 이 순천만을 보러 다른 거 아니고 순천만을 보러 1년에 500만 명이 방문합니다. 여기에 갈대숲을 보러 가고 이곳에 이제 국가 정원까지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순천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튼튼해진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살기 좋은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뭐 전 세계가 사실은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그러한 조화, 자연과 환경과 기후와 경제가 조화되는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그 굉장히 좋은 모델이 바로 이 순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근데 순천만을 순천시가 그냥 없앨 뻔한 적도 있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엄청난 순천시로서는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는 경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강 바닥에 있는 모래를 캐서 골재로 판매하려는 계획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순천시는 땅을 치고 물론 이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후회했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땅을 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계속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경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국가별로 탄소 배출, 즉 연료 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어떻게 국가별로 보건 또 EU 27개국을 한 나라로 보건 우리나라는 늘 7, 8, 9위를 오갑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 비중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한 1.7% 정도니까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탑 10이고요. 우리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나라들이 뭐 100개국 이상 훨씬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 또 미국, 인도 이 세 나라의 탄소 배출을 합치면 근 50%가 됩니다. 이 나라들이 협력하고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기후변화의 미래가 얼마큼 낙관적일지 저는 사실은 예단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집트에서의 컵27에서도 사실은 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 이전 또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을 우리가 뭐 과거에도 목도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나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가 배출한 탄소이건 그것이 한계적으로 가져오는 기후 피해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류 80억 명이 한 배를 타고 있다, 한 배에 타고 있다라는 이 인식을 아주 뼛속 깊이 갖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는 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은 뭐 이런 위치에 속해 있고 과거의 개도국 지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탈탄소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압박, 책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받고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성장의 경로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줄이기도 힘든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노출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3년 동안 이제 전 세계는 이 기후와 질병과 그리고 경제 위기에 이런 악순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기후와 경제의 상호 관련성 쪽을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질병까지 포함이 되면서 정말 앞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한 참 세상에 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 기반 경제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극복하느냐?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적응하는 것이고 하나는 감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의 대부분의 논의는 이제 감축 쪽에 놓여져 있지만 사실은 적응도 못지않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쓴 논문인데요. 우리 서울대 자연대에 기상학 하시는 교수님 같이 이제 융합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기상학 분야 이제 1인자시기 때문에 향후 2060년까지 대한민국에서의 강수량을 예측한 이 수치를 경제 모형에 포함을 시켜서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사회적인 변수를 포함시켜서 과연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이제 추정한 연구인데요. 지난 여름도 대한민국이 물난리 겪었죠. 저는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물난리는 계속 날 것이고요. 준비 안 한다면 물난리 계속 도심에서건 산간 지역에서 날 수 있을 것이고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적응인 것이죠. 앞으로 이미 누적된 탄소 배출량이 있고 그로 인한 기상의 급격한 변화라는 것이 이미 보여졌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이 자연재해에 따른 대비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경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이제 역시 또 이제 제가 쓴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에너지 공급 구조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냥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전혀 화석 연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차 에너지원의 93%를 그냥 완전히 수입에 의존한 나라인데도 무엇을 믿고 그렇게 했는지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도 어떤 정부든 여기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천연가스 가격, 경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 문제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한국전력이 왜 올해 30조 원의
적자를 봐야 합니까? 왜 그렇겠어요? 일반 기업이면은 버텨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은 에너지 시장 구조, 요금 구조가 완전히 비정상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너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익숙해져 왔어요. 한 번도 에너지 공급의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실제 요금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문제는 한전 자체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경제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 명확하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고요. 이 문제는 내년에도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에너지 수급, 글로벌 수급 구조의 어려움에 따른 한국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단순히 실물 경제만이 아니고 금융 부문에도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이러한 무역 규범 자체가 탈탄소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리백, 또 ESG, CBM. 오늘의 이제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ESG인데요. 바로 ESG 중에서도 E가 이제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이 E를 이제 환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미션, 말 그대로 탄소 배출, 여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리백이나 ESG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시장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고요. 그것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벌써 이제 25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이 아리백에 가입을 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고 싶어서 해야 이게 사실은 경쟁력이 커지는 것인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우리와 당신네들이 아리백을 안 하면, 재생에너지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더 열심히 잘하는 다른 기업으로 거래선을 옮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BAM은 이것은 이제 규제죠. 말 그대로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이제 유럽연합이 이걸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너희 한국에서 철강 제품 수출하려면 탄소 비용의 차익만큼을 세금 내라. 이제 이런 식의 규제 정책을, 사실 과거 같으면 이런 식의 규제 정책은 통용되기 힘듭니다. 이게 자유무역 질서의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만큼 지금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오염물질로서의 이산화탄소를 규제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력하고 저는 결국은 2027년, 2020년 중반이 되면 이 정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에서의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유럽에서 가스 공급과 이 경유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져서 굉장히 힘들고 날씨가 좀 조금 상대적으로 따뜻하면 한숨 놓고 좀 이런 상황이 유럽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불똥도 한국에도 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11월인데 날씨가 따뜻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날씨가 바뀌고 하면 열 공급, 난방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 공급을 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지금 그렇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독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그 노력, 이 간절함은 더더욱 이제 선진국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의 상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무엇을 보든지 에너지 시장, 에너지 시스템의 우리나라의 구조는 이게 전 세계 10위의 선진국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어려운 사실 후진적인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탈피해서 전력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전기 요금 자체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더 이상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너무나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5개 나라에 제가 산점도를 찍었습니다. 5개 나라에 지난 40년 동안의 1인당 소득과 1인당 탄소 배출량을 X축, Y축에 넣고 쭉 찍어봤는데요. 딱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디인지 금방 아시겠죠?
아주 일관되게 성장하고 일관되게 탄소 배출한 아주 그래프가 깔끔하게 우상향하는 저 보라색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소득 계속 증가하고 동시에 탄소 배출 계속 증가했던 대한민국은 생긴 일에 한 번도 탄소 배출이 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IMF 때 1998년. 이때는 경제 자체가 그냥 바닥이었으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소득의 증가도 일관되게 일어났고 탄소 배출의 증가도 일관되게 일어난 나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급격하게 40%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나라예요.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나라입니다. 이 부담감은 엄청난 거죠. 다른 나라는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기준 연도.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시민사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선진국에 대해서 더 줄이라고 말해야 된다. 더 강하게 목표를 높이라고 말해야 된다. 다른 선진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40%를 하라고 엄청나게 사실은 압박을 가해서 원래 34, 35, 40까지 간 거거든요. 선진국은 더 줄일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지금 가해지는 탄소 저감의 압박은 큽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가 이랬기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우리와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GDP를 만들어내면서 전기를 엄청나게 쓴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에 분모의 GDP를 넣고 분자의 전기 소비량을 넣으면 대한민국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 값이 커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런 것이 바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한국 경제를 더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꼴찌인 나라입니다. 압도적인 꼴찌예요. 10%가 안 되는 2021년도에 7.5%에 머문 유일한 나라입니다. OECD 평균은 31%고요. 덴마크 같은 나라는 80%고 독일처럼 큰 나라도 45%, 가까운 일본도 20%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괜찮습니까? 이게? 기업들은 아리백하라고 압박받고 있고 탄소 줄이라고 국가적으로 압박받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도 안 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아직까지도 갈등이 있는 나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 가치의 충돌이 있다. 이 가치의 충돌, 집중형 발전, 에너지 소비를 계속해서 늘리고 전통적인 발전에 기대는 반면 반대로 수요를 조절하고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를 강조하는 이 사회에 지금 이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고 저는 이 갈등을 여기 젊은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좀 이 목소리를 내서 이 문제, 이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목소리를 꼭 내주셔야 한다. 사실 저는 70대 이상의 산업화 세대에는 더 이상 크게 이런 면에 있어 생각의 변화를 갖고 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 오랫동안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더더욱 이 사회의 주역이 돼야 될 분들이어서 이 목소리를 꼭 내셔야 한다. 그래야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성과를 낼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맥킨지도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올해 나온 보고서입니다. 2050년이 되면 전체 글로벌 발전 공급량의 79에서 89%, 즉 80에서 90% 대부분은 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이런 것이 맥켄지가 내는 보고서입니다. 이 정도로 세상은 앞으로 엄청나게 빨리 바뀔 것이다. 예, 이 그림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게 이제 북해에서 보여지는 그런 멋지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해상풍력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무인 드론을 띄워서 효율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린과 디지털의 결합,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산업을 추동하는 그런 두 양대 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새로운 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새로운 일자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도전과 기회 요인이 많이 있는데
이 도전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인 요소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